오늘이죠.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8월 미국에서 만난 뒤 약 2달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이번엔 관세 협상과 안보 패키지, 두 축을 동시에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랑 핵 항모에 타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굉장히 협력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런 걸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안보 두 가지가 다 엮여 있어서 오늘 어떤 협의문이나 뭐 이런 게 나올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이냐 전략이냐. 오늘 오후 회담 결과가 향후 증시와 환율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대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단기간에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라고 하면은 우선 미국의 전략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미국이 당연히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압도적인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동맹국가의 협력 그리고 미국을 다시 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에서 우리가 아마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지금 미국이 필요한 걸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일 겁니다. 전기자동차도 생산하죠. 반도체도 생산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미래를 준비하는 새 판에서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현대판 현대화된 그 동맹 관계를 재구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번 경주 에이펙 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한미의 어떤 동맹 관계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참 의미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나온 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모에 올라탔었는데 우리는 핵잠수함 연료봉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죠. 우리는 전쟁의 위험에 이미 둔감해진 상태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를 상정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남한 간에 관한 관계는 비대칭적인 전략,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잠수함이라는 전략 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어떤 핵 도발에 맞서겠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건 디젤 잠수함이었었는데 이런 핵에 대한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더 고도화된 어떤 안보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다만 한미 간에는 이 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약을 풀고자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제안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성사된다 그러면은 아마 비대칭적인 어떤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국가의 어떤 힘의 불균형을 상당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어떤 전력의 문제 그리고 핵에 대한 평화적인 사용과 그러한 문제를 산업화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은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했지만 상당히 다면적인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핵 갖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그냥 진짜 잠수함 연료로만 쓸게 계속 이렇게 이제 뉘앙스는 비춰지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한다면 핵 관련돼 있는 원자력 관련돼 있는 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네, 핵 보유국들은 당연히 새로운 핵 보유국이 등장하는 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핵이라는 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핵 무기를 갖고 싶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핵에 대한 평화적인 운영 측면에서 핵을 추진하는 그런 동력으로서 사용하겠다라는 건데요.
핵무기는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핵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한 20% 정도.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80% 이상의 그 순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은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 기술적 능력이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핵 개발을 하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재를 받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에서 제약을 받고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여유를 갖고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 제안을 한 거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또 속보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외교부가 결국에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네요. 네, 요 속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중국 견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미국이 얘기했던 게 조선업에서의 협력인데 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조선업에서도 상당히 미국이 과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처럼 다 받아들이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카라 그래가지고선 미국의 붕괴된 조선업을 재부활시키는, 부흥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조선업과 관련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이 군수 물자와 관련된 거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존스법이라 그래가지고선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게 MRO라 그래가지고 수리 정비는 한국에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하긴 했지만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전력과 관련된 그리고 군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냥 배를 만들고 기술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보안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 확인이라든지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치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해가지고서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이브한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 다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조금 다른 것이 일본은 요코스나라든지 아니면 사세보 같은 데서 미국 군함을 정비한 이력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역사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안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그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다만 일본 자체도 우리와 같은 어떤 조선업에 있어서의 수준은 되지만 그 역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하향 추세를 걸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아마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데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우리는 좀 굉장히 도전적이죠. 예, 뭐 군함이 안 되면은 군수물자에 대한 어떤 뭐 수리 정비라든지 아니면은 상선에 대한 제작 과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런 도전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 나왔던 게 경제 협상,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네. 3,500억 불, 그다음에 네. 투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래놓고서 결국 배센트 장관이 합의가 안 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디테일이 합의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뭔가 합의되는 내용들이 나올 게 있을까요?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윤철 장관님께서 미국을 방문하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근데 이 한두 가지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익 분배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이 한두 개의 문제 밑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다리꼴에 밑에가 엄청나게 많은 사다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뜻 보면은 마치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지만 디테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간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짊어져야 될 부담을 미국이 상당히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7년에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150억에서 200억 달러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만일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지금 미국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한미 간의 어떤 협상
물론 조속히 되게 되면은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연관 산업에 있어서 혜택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섣부르게 협상을 추진해 가지고선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손해가 난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들떠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 미국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 지금 자기네가 도와줬던 부자 나라들이 된 한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대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솔직히 이 도움이라는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 돈을 그냥 갖고 가서 자기 돈 같이 쓰겠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한 것은 다소는 좀 어려운 협상이 되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신중한 측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환율이 가장 문제죠. 네, 지금 문제는 환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200원대 정도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400원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우리의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만 집중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더 오르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수출로 밥 벌어먹고 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환율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성비, 싸구려 물건, 뭐 가격 괜찮네라고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첨단의 그리고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의 시장을 개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환율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라는 것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 둘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대비는 해야 된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는 기대는 사실 좀 요원합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오후 4시 6분에 종료돼서 총 87분간 서로 회담을 가졌다라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타자는 미중 정상회담이 될 텐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부산에서 만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미중 정상회담이 패스트 회담에 그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와요. 그러면 또 역시나 큰 이야기는 없는 전략적인 걸까요? 타협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간에 서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갖고 있고 미국은 AI의 발전을 위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서로의 어떤 손을 잡고 지금 두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상대방을 과격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쉽사리 미국이 한 발짝 물러날까? 중국이 또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두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다 제한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타닐 관세가 20%나 되는데 그걸 한 10%만 낮춰줘도 중국은 역시 수출 지향적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는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인 타협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략적인 제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전략적인 타협은 아마 이번 김해공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에는 중국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은 히토류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너는 네 거 하고 나는 내 거 할 거니까 둘 다 시간만 벌겠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양쪽이 맞습니다. 다 지어야 되잖아요. 이쪽은 AI 개발하고 반도체 계속 개발하고 이쪽은 열심히 히토류 이제 를 캐는 거는 쉬운데 그걸 재련하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네, 딴 맞습니다. 나라든 어디든 재련할 거 어디 마련할 네. 때까지 시간을 양쪽에 벌 동안은 그냥 계속 그냥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기만 네. 계속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권투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권투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서로 한 손을 묶인 상태에서 한 손으로 나머지 한 손으로 과격을 해야 되는데 이 3분 안에 누가 더 강한 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 미국이 히토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혹은 중국이 A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게임 후에 승패는 분명히 갈릴 텐데 한 사람은 그게 부족하고 또 한 사람 역시도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두고 거기에 대한 서로의 경쟁력 혹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
치가 확보되느냐로 승부를 거둘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유예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1년 정도면 수용할 만하다. 1년만 일단 해보자.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개발되는 거 발표되는 거 보면 QN이나 딥식이나 나온 거 보면 약간 중국이 더 빨리 가는 느낌이고 히토리가 더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기술이라는 거는 이 캐치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이게 상용화되고 보편화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 위대한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스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고 그 보편화되고 그리고 일반화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히토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1년 안에 할 줄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국이 기술은 굉장히 눈에 띄는 기술이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는 거 두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보편화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중국이 새로운 반도체 칩을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게 되면 그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라든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걸 대량화한다라는 거. 지금 현대의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보편화할 수 있는 상시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이거 보편화하고 상용화하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미국 역시도 땅 밑에 있는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히토리를 어떻게 해서 과거 70년대에 미국이 개발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게 아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교수님 미중 이런 내용을 되게 잘 아시잖아요. 특히 네. 중국 관련해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 사이에 꼈잖아요. 끼기는 네. 확실하게. 근데 그렇다고 중국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가장 현명한 선택,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돈이 있고 어디에 기회가 있으면은 누구보다도 잘 찾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안보의 문제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확고한 신념은 필요하다. 이게 과거에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럼 경제는 거긴 이득에 따라가는 거죠. 물 흐르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걱정한다. 그럼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안보와 경제 문제를 혼용해가지고선 중국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니까 중국에 우리가 상당 부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유럽이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뭔가를 힘을 길러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트럼프 만나자마자 첫 얘기가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하는 거고 국방비 증액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에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모자른다라는 거죠. 왜? 안보적인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